자, 명랑한 밤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뭐가 떠올라요? 깡패 떠오르고요. 막 떠오른 영화 있죠. 범죄도시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족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조선족 역시 나와 친척 아저씨 가까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해소되면서 마무리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설의 시작 부분을 보기 전에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의 뜻이 뭘까요? 일가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가 친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와 그렇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집단을 일가라고 합니다.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성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순행적인 구성 방식을 통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누구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까? 미호기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입니다. 미호기에게서 내가 고백했던 내 마음에 대한 답을 듣게 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날은 누가 찾아온 날입니까? 아저씨가 찾아온 날입니다. 그때 그 봄방학을 한 날 미혹의 편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저씨의 방문이 있게 된 날입니다. 자, 기분이 무척 좋은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미혹에게 답장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내가 미혹에게 어떻게 마음을 고백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미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혹에게 편지를 붙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면 소재지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야 될 만큼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이 시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일부러 내가 미호기의 동네를 지날 때 자전거를 느리게 타면서 미호기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한없이 느리게 자전거를 굴리면서 가는데 정말로 미호기가 나타났어요. 미호기뿐만 아니라 미호기 친구들도 함께 나타났는데 자, 아라가 먼저 나를 발견해서 야 한이창이라고 부르는데 모르는 척 할까 하다가 덤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너 왜 우리 동네 와서 어정거리냐? 라고 하는데 너희 동네 오면 안 되냐? 라고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알아도 순해졌다.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미호기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은 미호기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왜? 미호기도 알겠지.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겠죠? 자,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미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미혹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편지를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참았습니다. 얘가 편지만 빨리 뜯어봤어도 뒤에 있는 사건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편지를 빨리 뜯어보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설레이는 기분을 한껏 누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누가 옵니까? 아저씨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힘차게 페달을 굴리는데 뒤에서 아이 그 궁뎅이도 참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 반사적으로 소리나는 쪽을 보니까 우리 집 과수원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자, 이 한 남자가 바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중심 인물인 아저씨입니다. 아마 과수원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기림이 틀림없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과수원에서 볼일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시골은 공중 화장실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산이고 또는 이렇게 과수원이고 으슥한 곳에 가서 볼일을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경멸하는 거죠. 자, 엄마 역시도 그것이 아주 신경질이 나 죽겠다고 하지만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어차피 뭐 우리 과수원에 볼일 보면은 그게 다 걸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엄마와 아빠가 보여지는 이 상반된 태도는 나중에 이 일가인 아저씨를 대하는 둘의 다른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연결돼요. 자, 어쨌든 나는 엄마 편에 속해서 이런 아저씨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가려고 하는데, 즉 아저씨에 대한 첫 번째 나의 인상은 불쾌함입니다. 그냥 남의 과수원에 와서 함부로 볼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저씨가 나를 불러요. 야, 네 어디로 갔네? 라고 부르는데 말투가 어때요? 북한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인가 간첩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 도망가는 거죠. 좀 전에 재수없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갑자기 남자가 왈칵 무서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심리는 무서움입니다. 자,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불쾌감, 무서움을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웬 남자가 우리 집 가수원에서 볼일을 봤는데 그 사람 북한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그 과수원의 그 남자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근데 아저씨는 되게 스스럼이 없어요. 그래서 야, 처음 본 사이도 아닌데 왜 악을 지르고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도 한다. 아저씨가 보여진 첫 번째 성격은 바로 스스럼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엄마는 이미 아저씨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를 대접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라고 하자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연변이라뇨? 어찌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며 고조 다 연변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저씨는 연변이 아니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자, 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길림성 동부에 있는 자치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네들이 인정한 중국인은 한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족은 중국인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쟁과 약탈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륙을 넓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소수민족들이 만약에 균열을 일으키고 독립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자원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건 몰라도 소수민족의 독립을 엄청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조선족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조선족의 시작이 언제일 것 같니 얘들아? 맞춰봐. 가장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 조선인들이야. 조선인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조선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러면 그들이 대거 이동한 시기가 있었어. 그게 언제일까? 왜 중국으로 갔을까? 언제 갔을까? 그래, 일제 때 갔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약탈을 피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중국까지 간 거야. 너네 그 이육사시의 절정이란 시 기억나니? 그 시에 보면은 극한으로 치닫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쪽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 곳이 어디야? 만주고 북간도고 그 지역들로 가면서 터전을 잡고 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이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역시도 우리와 가족이지만 어떤 시기엔가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저씨라는 거지. 자,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버렸다.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아저씨가 보여지는 두 번째 성격은 바로 넉살이 좋다. 그래서 소설의 발단을 보면은 나가 미혹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저씨와 아빠가 이제 만나는데 사실은 친척이라고 해도 이때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보자마자 오, 형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자 아저씨가 아이,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처음 보는데도 고조 피가 확 땡기는 거야. 피가 땡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혈연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자마자 가깝게 느낀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친밀감이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저씨가 이제 같이 만났는데 나는 여기에서 여전히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아냥되는 말투, 바야흐로 혈육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라는 나의 냉소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엄마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 누구긴 누구야 일가지. 그러는데 아저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창희야, 이리 들어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 이렇게 동그랗고 접어서 쓰는 밥상이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또는 제사 때만 쓰는 교자상, 큰 교자상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마가 아저씨의 방문이 반갑지 않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무예그리니 좀 정식으로 하라오. 얘들아, 조선민족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일가 친척 어를 만나면? 그럼요, 절을 해야죠. 자, 여러분들 친척 어르신들 만나면 앞으로 절을 하세요. 조선민족이라며. 그리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도 부모님께 뭘 해야 합니까? 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사실 명절 때 뭐 해요, 여러분? 이번 설 때 뭐 하나요? 차례 지내나요? 차례 지내는 집도 있고 차례 안 지내는 집도 있죠. 요즘은 명절 때 여행을 가는 집들도 많아요. 여러분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 차례 지낼 것 같나요? 안 지낼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제사 음식 만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세대로 갈수록 점점 그런 풍속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아저씨와 우리 가족의 어떤 차이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대부분 문화 자체가 어른들을 봤다고 해서 절을 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물론 예전엔 그랬지만 그런데 이 아저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러한 이해범주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같은 조선인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풍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저씨가 보여주는 성격 세 번째는 예의범절을 중시한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도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있는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안 한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적지 주소 알아요? 자기 본적지 주소 아는 사람. 본적지가 뭐냐면 호적 등본산 나의 태어난 주소지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인감을 뗐어. 인감을 뗐는데 내 본적지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 그 본적지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야. 그런데 왜 내 본적지가 여기냐?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의 태어난 주소지를 그렇게 적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본적지는 요즘 아닐 수는 있지만 보통 아버지의 고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지도 않은 곳이 내 뿌리로 주민등록상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아저씨가 여기로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아저씨의 본적지가 이 집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저씨 아버지가 여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저씨도 여기로 본적이 되어 있고 아저씨 스스로 여기를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자, 동생 이것이 역사적인 형제상봉의 날이 아닐까 한 잔 쭉 들이키자오 라고 하면서 혈육상봉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이 조선족 이주 노동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미혹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설의 전개였습니다. 아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는 미혹의 편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소설의 전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저씨가
마치 이 집의 한 가족인 것처럼 막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처럼 소 우사에 가서 막 소도 챙기고 막 거름도 주고 과수원 일도 막 도와줘요. 그리고 또 식구처럼 엄마한테 와서 밥 시간이 됐는데 왜 밥 안 주냐고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현아의 솔직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짜증이 날 것 같죠? 왜? 이 아저씨는 진짜 우리 가족은 아닌 거잖아. 그치? 계속 볼까? 자, 더군다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의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저씨가 더욱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저씨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 내가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저씨 언제 가냐라고 내가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빠가 나에게 호통을 치죠.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모실 생각을 해도 모자랄 편국에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엄마 역시도 나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무리 일가래도 저거는 몰상식이야 라고 하면서 엄연히 손님으로 와놓고서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질 않나 라고 하면서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와 엄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냐 라고 하면서 네 편지 내가 압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엄마 선 넘었죠? 자, 엄마가 나와 갈등하게 된 원인 바로 편지입니다. 엄마가 편지를 왜 안 줬어요? 엄마의 이유는 바로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애한테 내가 왜 주냐. 엄마가 표면적으로 되는 이유는 네가 간수를 잘 못하니까 내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의 본심은 뭐였을까? 자, 엄마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봐 그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리라 라고 엄마가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건 저 손님 때문이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편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자 나도 모르게 악을 꽥 쓰고 맙니다. 그래서 엄마가 본심을 드러내죠. 자 약국집 애랑 건너집 순길이 봐라. 약국집 애랑 사귄다고 돌아다니다가 지난번 성적이 꼴등 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가 내 편지를 뺏은 이유는 바로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기분은 미옥에게 편지를 받았다라는 최고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빼앗기는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자 엄마가 완전 미쳐버렸구만 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르르 떨고 있듯이 자 엄마도 떨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에 대한 엄마의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나의 분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드러나는 갈등은 뭐예요? 편지로 인한 엄마와 나의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편지를 두고 나와 엄마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야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축하한다 라고 아버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뺏겼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 2는 바로 갈취라는 표현으로 인한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갈등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미옥의 편지에 대한 상반된 태도로 엄마 아빠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얘기한 이 갈취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닌데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분개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 갈취했다라는 표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엄마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빠가 정말 갈취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빠에게 화가 난 걸까? 그러면 현아야, 엄마는 지금 아빠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났을까? 역시 눈치가 빠르구나. 자, 엄마가 화난 본질적인 것은 아빠의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저씨의 어떤 기거가 오래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엄마가 아빠한테 당신 친척 언제 가? 나 짜증나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의범절에서 벗어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노골적으로 못하는 대신 지금 갈취라는 표현에 대한, 그래서 내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것으로 아버지랑 계속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위기 부분이었습니다. 미옥이 보낸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아버지와 엄마가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엄마 아빠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 소설이 성장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갈등 상황을 두려움의 대상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점차적으로 나의 어떤 내면, 나의 자아가 성장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싸움은 그놈의 갈취했다라는 부분에 막혀서 타협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갈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도 그러한 표면적인 원인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갈취라는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끝끝내 취소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자 엄마가 당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지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얘들아, 아빠는 왜 그럴까? 사과하면 되잖아. 내가 갈취라는 말은 심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빠는 왜 이걸 계속 고집하는 걸까? 한 번 더 세기를 박아요. 갈취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왜 그럴까, 준현아?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해지지? 나 불편해져. 나 말고 또 누가 불편해질까? 손님이 불편해질까? 자, 그럼 한번 추측을 해볼까? 준현아, 아빠는 왜 갈취라는 단어를 취소하지 않을까? 글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갈취라는 단어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이어져 끝나. 이어지죠. 계속 이어져. 그럼 아빠는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정말? 아빠 모를까? 바본가? 그쵸, 알고 있겠죠. 아빠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취소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아빠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그냥 방관한다라는 이야기야. 왜 그런지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 피셜이야.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아버지도 아저씨가 오래 머무는 것을 원치는 않았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갈등을 쉽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이 갈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계속 볼게. 자,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당신 친척은 왜 안 가고 나를 힘들게 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역시도 이 아저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친척 형이 왔을 땐 잘 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이 오히려 누구에게 불똥 튀듯이 엄마에게 불똥 튀듯이 둘의 싸움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끝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걸음을 내는 척하면서 집안의 상황에 낱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노골적으로 아저씨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둘의 싸움이 오래되면 아저씨가 불편할 걸 알면서도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자, 그럼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아저씨와 아버지가 같이 술을 마시는데 쟁반은 좀 초라했다. 너무 오래되어 소금기가 버석버석 올라온 면치 한 주먹과 밥풀이 섞여있는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라는 것은 처음에 아저씨가 왔을 때 교자상을 펼쳐서 손님으로 대접했던 것과는 이제 사뭇 다른 모습. 아저씨에 대한 우리 가족의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아저씨가 나에게 술을 한 잔 줬어. 중3인데 술 한 잔을 줬어. 너네 혹시 집안에 어른들이 술 한 잔 준 적 있니? 너도 한번 마셔봐라. 없어? 난 중학교 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라 그랬나봐. 그래서 자, 아저씨의 술을 한 잔을 받았어. 근데 엄마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선 넘은 거야. 아저씨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나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 편지를 갈취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진짜 미안한 사과 아니죠? 엄마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집을 나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엄마가 미안하지만 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집을 나가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즉 엄마의 가출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집안엔 누구만 남았다? 나와 아빠와 아저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저씨 눈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저씨가 아빠에게 사과를 합니다. 나 때문에 재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하면서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란 것도 하게 되고 애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점 이거 뭐예요? 자, 말줄임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내가 죄인이요, 내가 미안하오 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에 아저씨가 눈치를 보게 되면서 엄마의 어떤 계산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내가 느낍니다. 자,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해야만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에게 엄마가 편지를 돌려준 이유는 뭐예요? 이 편지가 이제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호기가 쓴 편지에는 그날 언제까지 교회 느티나무 앞으로 나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짜가 지나서 엄마가 그 편지를 읽은 거죠. 그걸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종은 나도 모르게 울려버렸다. 즉 미혹의 편지를 뒤늦게 보는 바람에 미혹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절정 부분은 부부싸움 끝에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저씨가 미안해하는 내용까지였습니다. 자, 휴 한숨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 한숨 소리가 끝났는데 또 하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바로 아저씨의 한숨 소리입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미안한 거죠. 자, 그리고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저씨와 내가 처음으로 조금 긴 대화를 나누는 부분, 그리고 아저씨의 어떤 속마음을 들어보는 부분입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과수원에 이렇게 과수원을 마루에서 바라다 보면서 이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서 아저씨의 속마음은 저기 한가운데 무트팡자 한 채를 짓고 내 평생 살았으면 좋겠구나야. 아저씨 소원은 뭐냐면 과수원 한 구석에 통나무 집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라는 거죠. 왜? 아저씨의 마음속에서는 여기가 자기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와서 그냥 통나무집 하나를 짓고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겠지. 자, 그러면서 아저씨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외할아버지가 동북지방 최고의 포수였고 그때
외할아버지가 잡은 포획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외삼촌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이모에 대한 기억,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아저씨에게는 소중한 어떤 가족에 대한 기억을 나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작가가 아저씨가 나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모두 다 사실은 우리와 거리상으로 떨어져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이 조선족들도 우리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가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았간 바람벽에 흙을 파먹다 말이지. 그래서 바람벽이라는 것은 쉽게 허물 수 있는 벽인데 그 벽에 흙을 파서 먹다가 돌아가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저씨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 아저씨가 나에게 이놈 궁뎅이도 참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아저씨도 참이라고 아저씨 말투를 따라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형님도 참 갈 거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가지 새벽 차에 왜 이렇게 급하게 갔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돌아옵니다. 엄마도 시숙님도 참이라고 하는 거죠. 말투가 셋이 어느 순간에 비슷해졌어요. 처음에는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비슷한 언어적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우리와 아주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와 함께 지냈을 때 우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엄마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저씨가 떠난 이야기였고요.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너무 큰 상대는 누구였어요? 미호기였어요. 가장 큰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나는 미호기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때 떠난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왜 그럴까? 물론 책을 끝까지 읽은 친구들은 뒤에 힌트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잠깐만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 뒤에 넘기면 서술하는 란이 있죠. 1번을 지금부터 작성을 하는데 미호기가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만 빼고 1번에 있는 빈칸의 내용들을 다 채워보겠습니다.